자녀 교육의 방향성과 올바른 어머니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3월 28일부터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어머니 아카데미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수교 이후 베트남 선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부부간에도 사적 영역이 존중되지 않으면 비밀 침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아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비밀 침해죄 해당 사례, 하느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 621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목사가 3위로 나왔습니다. 1위는 판사, 2위는 백기를 안내하는 도선사였는데요. 직업 만족도 3위로 목사가 나온 것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목회자는 자신의 만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해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최초의 학교는 바로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죠. 갈등이 심화되고 감사를 잃어가는 혼돈의 시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와 화가 매창, 명필 옥산을 배출해낸 어머니 신사임당. 하나뿐인 외아들을 조선 최초의 민간병원인 정동병원 의료선교사로 길러낸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톤 여사.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사학자인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21세기 위기사회의 해법으로 역사 속 어머니들을 꼽았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의 리더십을 펼쳤던 리더들이 존재했다며 그들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이웃을 돌보고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며 자녀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회인이자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전파와 함께 전개된 근대사 속에 나타난 독립의식과 나라 지킴의 사명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배용 전 총장은 또 국수주의와 이기주의가 번지고 있는 지금 기독교의 사랑과 나눔을 교육하는 것은 크리스천 어머니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감사다. 그리고 나눔이다.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더 진정한 따뜻한 가슴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눔을 가르칠 때 모두가 사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은가. 미래 자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어머니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해석하기 위해 나라사랑 포럼에서 주최한 어머니 아카데미는 매주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강의와 나눔을 진행하며 5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서희종 교수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국민본부 제4차 토론회에서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정책과 관련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과 재정적 자원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8월에 시행될 예정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현실을 무시하는 규제들이라며 호스피스 현장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국민본부는 2015년 결성됐으며 호스피스 의료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연과 영화제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월드비전이 4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017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희망 캠페인은 국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행복한 교실 문화 조성 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메가박스에서 영화 10개 구원의 길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규현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영화 시사회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신앙 함양에 도움이 되는 영화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직장선교 쇄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침체된 직장선교의 제도약을 위한 개념과 전략,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다음 달 1일까지를 선교 주간으로 선포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를 주제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 등 북한 전문 사역자들의 강연이 매일 진행됩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직원 수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기업가는 미국에 온 난민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아예 난민들을 위한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의 목적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변화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R Pallet Company makes a simple product, but with a very important destiny. These pallets transport most of what we use every day. But they also serve an even greater purpose for second-generation business owner James Reuter. We had a tremendous amount of turnover. We would go through years where we had 300% and 400% turnover. And that means you're hiring 6 to 10 people a week trying to staff a place. We'd reached a place in time where I felt this business couldn't grow, and it was from a staffing perspective. I couldn't se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and taking on extra responsibility because we we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people to come to the front door. At the same time as God is working on me and tenderizing me, I decide to look at the refugee community as a possible source or a stream for employees. What we decided to do by pouring into the people actually turned out to show up on the bottom line. Not only did our culture change, but profitability changed. It was a moment in time where I felt God kissed me on the forehead as a child of His and just said, "Silly little boy, that didn't just happen. You know, this isn't coincidence. I have my hand on you, and there's a plan." And it was very exciting to start to see my relationship with Him work that way. I think about the opportunity. The boss, they give us an opportunity. They let us people from Burma, so I love that. They pay good money, so they give a good job. It's a good boss. A lot of times business owners want you to leave your problems at home, give you a hard day's work, and leave. And I used to be that way. But now we actually encourage them to bring your problems and what don't you understand? What are you confused about? We bring in lenders and help them improve their credit, understand how to establish credit. We're helping them buy homes by getting them involved in the affordable housing programs here in Colorado. And these are ministry opportunities for us to go in and do something. Reuter's father started this business in 1974. He had no idea it would become a place of refuge, producing more than these pallets, but people with hope. I'm Stephanie Riggs for CBN News in Denver.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25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 바나바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년을 자축하는 행사들이 지난주에 열렸다고요? 네,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에 한국 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로 한국 베트남 수교 25주년 기업문화 페스티벌이 베트남 하노이 미링 국제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MBC 뮤직 K 플러스 콘서트 행사에 K-팝 스타들이 나와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에서도 지난 2월 18일에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한배 간 발생하는 문화 갈등 감소, 화합, 증진 및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방안을 대안으로 학술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호치민시에 한인이 약 10만에서 12만 명, 그리고 하노이에 약 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배 소통의 문화적 애로사항과 기업들과 한배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소통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배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룬 귀한 연구물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베트남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 속에 한국 선교사님들의 영향도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 기독교 역사는 1911년 CMA, 즉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낭의 선교센터 부지 구입을 기점으로 원년을 삼습니다. 2011년에는 복음 전파 100주년 기념 행사로 가장 큰 교단인 복음성의 총회장인 타이푹증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베트남 교회 건축 재건 사업에 한국 교회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한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교단별 신학교, NGO, 유치원, 고아사역, 제자양육, 교회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그리고 어린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 등 여러 각 사역이 은사들에 따라 현지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도 호치민시 중심으로 약 30여 개 교회가 있고 하노이 중심으로 8교회, 다낭에 약 2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내 한인 교회들이 베트남의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를 위해 어떤 선교 전략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지요? 현재 한배 가정은 약 7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기업들과 각 문화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교류는 더 밀접하고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한중 관계가 위기감을 느껴지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잘 극복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관계가 무너지면 다 잃게 되죠. 첫째는 현지 베트남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현지인들을 실력 있는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재정으로 예배당 건축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헌금을 주어서 예배당을 세우는 것보다 현지인들이 실력이 향상되어서 그들 스스로 예배당도 짓고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에 우리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네,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진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신앙이 더욱 공고히 세워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뜯어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 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부간에도 적용되는 비밀 침해죄. 그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구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인데요. 이제 아내의 우편물을 뜯어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지난 그 24일 날 나온 판결인데요. 네. 이제 이혼 소송 중인 그 50대 남성이 그 이제 등기로 온 그 네. 편지를 관리사무소에 온 걸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네. 등기 우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봉함이 돼 있죠. 그렇죠. 이 봉함이 된 것을 이제 뜯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정상적인 그런 이제 그 혼인 관계가 아니고 이혼 소송 중이라서 그렇죠. 서로 감정도 안 좋은데 편지까지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밀 침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네. 그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뜯는 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형법 316조에 비밀 침해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봉함된 그 편지를 그걸 고의로 뜯어서 보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걸 이제 비밀 침해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봉함된 경우에 뜯으면 비밀 침해죄가 되지만 이제 봉함되지 않은 편지가 있죠. 우편엽서 그렇죠.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밀 침해죄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봉함된 편지를 뜯으면 비밀 침해죄가 되지만 이걸 뜯지 않고 투식이라는 기계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처벌되고요. 아, 그것도요. 또 편지를 투시기가 없을 때는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밀 침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는 건 꽤 높은 수위의 이제 처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혼 소송 중인 것이 아닌 부부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부부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런 비밀 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이런 경우 민감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 비밀 침해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군요. 왜냐하면 뭐 서로 아내가 걱정돼서 뜯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걸 뜯어봤다고 해서 뭐 서로 다툴 수는 있겠죠. 왜 남이 개인 사생활을 보느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는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대표이사가 이 자꾸 이제 회사의 비밀이 자꾸 외부로 새는 것 같고 이 회사의 기밀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죠. 특허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시켜서 그 직원의 컴퓨터의 비번을 열고 들어가서 저장된 게 뭔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밀 침해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 시스템에 해킹해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비밀을 빼온다든지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벌이 되는데요. 또 이제 그 이외에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한테 이제 연애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아니면 자기도 걔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이제 뜯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친구 간에 뜯어보면 뭐 서로 다투긴 하겠지만 이건 안 되겠다. 넌 처벌받아야 돼. 이러고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연애 편지는 있는데 친구가 뜯어서 다 봤어요. 본 연애 편지가 이제 있어서 그거 들여다보는 건 봉함된 거를 뜯고 본 게 아니고 이게 뜯어야 비밀 침해죄가 되니까 그건 이제 처벌 안 되죠. 물론 이제 우편엽서 같은 경우도 그건 뜯는 게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고요. 그 이제 부부들이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과도한 관심 때문에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전혀 무관심한 경우도 이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면 상대방의 편지를 봉함 편지라도 뜯어봐도 그것이 이제 비밀 침해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뜯어봐도 돼라고 얘기했으면 뜯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승낙. 추정적 승낙이 있죠. 이혼 소송 중에는 추정적 승낙을 받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뜯어봐도 비밀 침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좀 적은데 정상적 부부 관계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혼 소송 중일 때는 그 뜯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민감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인데도
편지를 뜯어본다는 건 어쨌거나 무슨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무슨 편지가 왔다. 아니면 법원에서 뭐 편지가 왔다든지. 그리고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뜯어보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급적 이제 같이 뜯어보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아예 안 뜯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편지가 왔든 뭐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든 뭐 외간 남자에서 편지가 왔든 그리고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무관심이죠. 그리고 아예 부양도 안 해요. 부양도 안 하고. 뭐 이제 부양료, 생활비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완전히 남남처럼. 그러니까 부부 관계인데 배우자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의식주 해결도 해주고 뭐 서로 이래야 되는 그것도 일치 안 해주고. 그렇죠. 이럴 때는 악의의 유기, 그러니까 악의적 유기.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방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의의 유기가 돼서 그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그렇군요. 그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존중해 줘야 한다. 또 협력 관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몸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사실 비밀이 없는 관계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남녀가 성별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또 역할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결국은 이제 이해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무촌이라고 합니다. 무촌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촌수는 1촌이 돼요. 그 부모 자식도 촌수가 있어요. 1촌 따지자면. 근데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촌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한 몸인 건 맞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1촌은 아무리 이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1촌이에요. 이 1촌은 계속 갑니다. 가장 가까운 촌수 중에 숫자로는 가장 가깝죠. 근데 이제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촌수가 무촌인 부부관계인데 그렇죠.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무촌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촌수가 없을 만큼 가깝기도 하지만 촌수가 없을 만큼 아주 모르는 남남일 수도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무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서 맞습니다. 한 몸일 수도 있지만 서로 역지사지의 배려를 안 하면 결국은 아주 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함께하는 역할에 또 협력하고 이런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그 부부 간의 무촌 관계인데 한 몸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아마도 소통 또는 존중 또는 대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그런 존중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소통이라는 어떤 개념 그리고 한 몸이라는 서로 정말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산이나 자전거 등 레포츠 활동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중계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은 반드시 자제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